각각 동반 입대한 4명의 친구들. 그런데 몇 달의 시차로 서로 다른 부대에 흩어졌습니다. 연락조차 끊긴 채 힘든 군 생활을 버티던 그들이 어느 날 기적처럼 종교 행사에서 다시 만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친구들끼리 나간 외박에서 사건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봄의 찬바람이 아직 매섭게 불어오던 3월 초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 앞에는 20살 청년들과 그들을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 차림의 이준호는 정문 앞 대형 안내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키 176cm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는 평소 침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비슷한 키에 좀 더 밝은 인상을 가진 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특유의 사교적인 성격 덕분인지 이미 주변의 다른 입영 대상자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어딘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진짜 들어가는 거냐? 민석이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물어? 여기까지 왔는데. 준호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작년 가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그냥 같이 군대 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반 입대 제도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했으며 마침내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반 입대를 하면 같은 부대로 배치된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가족대기 구역에는 신재열과 김영훈이 서 있었습니다. 재열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청년이었고 영훈은 동그란 얼굴에 항상 웃음기가 가득한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둘 역시 준호, 민석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4명은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 친구들로 학창시절 내내 함께 어울려 다녔던 사이였습니다. 준호랑 민석이 진짜 들어가네. 영훈이 멀리서 준호와 민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얼마 뒤면 저기 서 있을 거야. 재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4명은 함께 동반 입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넷이서 서류를 준비하고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부대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재열과 영훈은 대학 휴학 절차와 집안 사정 때문에 입대 시기를 몇 달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4명이 함께 들어가는 계획은 무산되었고 준호와 민석이 먼저 동반 입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재열과 영훈도 나중에 둘이서 동반 입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준호야. 민석아. 이리 와봐. 영훈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와 민석이 그쪽으로 걸어왔고 4명은 잠시 원을 그리며 마주 섰습니다. 야, 우리 몇 달 후에 간다. 우리도 동반 입대로.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너네도 조심해서 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근데 너네가 늦게 오면 우리 후임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민석이 갑자기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러네. 계급 차이 날 텐데. 영훈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씨, 그럼 우리가 너네 선임 되는 거네.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같은 부대 가겠어. 전국의 부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끼리 동반 입대하면 다른 데 가겠지. 재열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너네 들어가면 편지 보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명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지만 무거운 작별을 나눴습니다. 준호는 재열의 어깨를 꽉 잡았고 민석은 영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네 명 모두는 서로에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는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오전 9시 이병 대상자 집결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마지막으로 재열과 영훈을 돌아보고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열은 손을 들어 흔들었고 영훈은 야 화이팅! 이라고 외쳤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훈련소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안은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획일적인 녹색 건물들, 넓은 훈련장, 그리고 엄격한 표정의 조교들. 준호와 민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이병 대상자들은 곧바로 대기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 낯선 곳에서 서로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발, 신체 검사, 군복 지급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짧게 깎인 머리를 만지며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야, 너 완전 군인 같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너도.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5주는 준호와 민석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혹독한 체력 단련, 각계전투 훈련, 그리고 끝없는 총기 손질과 내무 생활. 두 사람은 같은 소대에 배치되어 함께 훈련을 받았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준호는 침착한 성격 덕분에 조교들에게 자주 칭찬을 받았고 민석은 적극적인 태도로 소대 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고향과 친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재열과 영훈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재열이랑 영훈이는 뭐하고 있을까? 어느 날 밤 민석이 침상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있겠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걔네가 우리 후임으로 오면 어떡해? 에이 설마. 부대도 많은데. 그렇겠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네 명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5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긴장한 얼굴로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동반 입대를 했기 때문에 같은 부대로 가는 것은 확실했지만 어디로 배치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자신의 이름과 배치 부대를 확인하며 환호하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게시판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준호 강원도 21사단 특공대, 박민성 강원도 21사단 특공대. 두 사람의 이름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특공대, 육군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민석도 같은 글자를 확인하고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특공대.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진짜 빡세다며? 들었어. 그냥 버텨야지 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부대, 같은 특공대로 간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열과 영훈도 곧 입대할 것이고 그들도 동반 입대로 어딘가의 부대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일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민석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군용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점점 산이 많아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울창한 숲과 높은 산들이 채웠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민석은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보니 잠들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혹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작게 코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준호처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민석처럼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커브가 많아졌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고 간혹 작은 마을이나 민가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문득 재열과 영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입대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들도 몇 달 후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할 것입니다. 걔네는 어디로 가게 될까?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강원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 강원도 군대로 입대한 지 몇 달 후 신재열과 김영우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영훈아, 우리 이번에 진짜 가는 거 맞지? 재열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영훈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밝은 그의 목소리에도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와 민석이 입대한 후 계속해서 입대를 미뤄왔습니다. 재열은 대학 휴학 절차를 정리해야 했고 영훈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입대 시기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준호랑 민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영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지 한 통 왔었잖아. 특공대라고. 엄청 힘들다고.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모르지. 동반 입대하면 같은 부대 가는 건 확실한데 어느 사단일지는 몰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열과 영훈에게는 그 소리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곧 다가올 군 생활을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가니까 다행이다. 영훈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혼자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재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영일은 8월 중순 논산 육군훈련소였습니다. 준호와 민석이 떠난 지 정확히 5달 만이었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각자의 집에서 입영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영일 전날 밤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보자.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영훈이 대답했습니다. 입영 당일 논산훈련소 정문 앞에서 재열과 영훈은 다시 만났습니다. 몇 달 전 준호와 민석을 배웅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들어가는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우리 진짜 들어가네. 영훈이 말했습니다. 으아, 진짜 가기 싫어.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훈련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 걸었던 그 길을 5달 늦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소 안의 풍경은 준호와 민석에게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획일적인 건물들, 엄격한 조교들, 그리고 긴장한 얼굴의 이병 대상자들. 재열과 영훈의 5주 훈련소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상부터 밤 점호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재열은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성격 덕분에 훈련 과정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했지만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영훈은 밝은 성격으로 동료 훈련병들과 빠르게 친해졌지만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침상에 누워 준호와 민석을 생각했습니다. 준호랑 민석이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어느 날 밤 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특공되면 훈련하고 있겠지. 우리보다 훨씬 힘들 거야.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걔네랑 같은 사단 가면 좋을 텐데. 그럴 리 없어. 우리 동반 입대니까 우리끼리 같은 부대 가는 거지. 걔네 부대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 재열의 말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마음 한편으로 기적처럼 4명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5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긴장한 얼굴로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으며 환호하거나 탄식했습니다. 재열은 게시판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신재열 강원도 21사단 수색대, 김영훈 강원도 21사단 수색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사단, 같은 수색대. 재열과 영훈은 표정이 우울해졌습니다. 아, 수색대도 엄청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러자 영훈이 재열의 어깨를 쳤습니다. 맞다. 준호랑 민석이도 강원도라고 했는데 몇 사단이었지? 재열이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혹시 같은 사단 아니야? 모르지. 강원도에 사단이 몇 개인데. 그래도 지역은 같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강원도라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정확히 같은 사단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재열과 영훈은 군용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점점 산이 많아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재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랑 민석이도 이 길을 지나갔겠지. 버스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온통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습니다. 적어도 둘이 함께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열과 영훈을 포함한 신병들은 병영 정문을 통과해 중대 본부 앞에 집결했습니다. 수색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선임병들이 줄지어 서서 신병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병들 집합.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재빨리 줄을 맞춰 섰습니다. 중대장은 천천히 신병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수색대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적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다. 쉬운 곳이 아니다.
각오해라. 재열은 긴장한 얼굴로 중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악행군, 정찰훈련, 야간 매복훈련 등 실전에 가까운 훈련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열은 지도를 읽고 지형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 정찰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우는 체력이 좋아 산악행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 모두 지쳐서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근육은 아팠고 정신은 피곤했습니다. 재열은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와 민석을 떠올렸습니다. 걔네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영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명은 입대 전에 꼭 연락하자고 약속했지만 군대에서는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민석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일병으로 진급했고 부대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선임들의 간섭, 끝없는 훈련, 그리고 고립된 느낌. 특히 친구들과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열과 영우는 막사 뒤편 담배 피우는 곳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야, 준호랑 민석이는 지금쯤 상병쯤 됐을까? 그럴걸. 걔네 우리보다 5달 먼저 들어갔으니까.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지. 전역하고 나서야 보겠지. 그것도 1년 반은 남았는데.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고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열과 영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네 명은 서로 다른 부대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의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일요일 오전, 강원도 산골의 사단 본부 예배당 건물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의 십자가 첨탑을 비추고 있었고 예배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각 부대에서 모인 장병들이 335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종교 행사는 군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휴식 시간이었고 많은 장병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준호는 특공대 병영에서 출발한 버스에서 내려 예배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병 계급장을 단 그의 군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짧게 깎인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그동안 특공대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그는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난주 야간 행군 훈련이 특히 힘들었고 어제는 새벽까지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준호야, 오늘 종교 행사 끝나고 뭐 할 거야? 옆에서 박민석이 물었습니다.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이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너는? 나도. 요즘 너무 피곤해. 두 사람은 예배당 건물에 도착해 입구 쪽 복도에 섰습니다. 예배 시작까지는 아직 15분 정도 남아 있었고 많은 장병들이 복도와 계단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석도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부대에서 온 장병들이 섞여 있었고 계급장도 이병부터 병장까지 다양했습니다. 야, 저기 수색대 애들 왔네. 민석이 멀리서 수색대 마크가 달린 전투복을 입은 장병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준호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두 명의 일병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수색대 마크를 달고 있었고 한 명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습관적으로 그들을 힐끗 쳐다보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졌습니다. 안경을 쓴 일병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민석아. 준호가 작게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민석이 돌아보려는 순간 그도 복도 반대편의 두 일병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거 재열이 아니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신재열과 김영훈도 정확히 같은 순간 준호와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재열은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떴고 영훈은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많은 장병들로 붐볐지만 네 명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거 재열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아니야? 민석이? 영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네 명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고 영훈은 눈을 비볐습니다. 환상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열과 영훈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석도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네 명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5m, 3m, 1m. 그리고 마침내 네 명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 섰습니다. 주변의 다른 장병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이 극적인 재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너네 같은 사단이었어?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사단이었네. 진짜? 영훈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이게 몇 달 만이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거의 1년? 재열이 계산하듯 대답했습니다. 네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반가움, 그리움,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재열의 어깨를 쳤고 민석은 영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보다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지. 너네가 어느 사단인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지난 1년 동안의 그리움, 외로움, 고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네 명은 복도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부대 생활, 힘들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예배당 안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야, 예배 시작한다.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은 함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달랐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특공대 구역으로, 재열과 영훈은 수색대 구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배 내내 네 명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네 명은 다시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야, 다음 주에도 여기 와?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는 당분간 여기로 올 거야.
요즘 간식이 교회가 잘 주더라고. 영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재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라기보다는 친구끼리의 약속 같은 제스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특공대 버스에, 재열과 영우는 수색대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들이 출발하면서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네 명은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같은 사단이었네. 민석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운이 좋았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버스 안에서 재열과 영훈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여기 있었네. 준호랑 민석이. 영훈이 말했습니다. 몰랐어. 진짜 같은 사단인 줄.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지? 응, 매주 보면 되지. 네 명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주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친구들을 우연히 같은 사단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네 명은 각자의 침상에 누워 오늘의 재회를 되새겼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민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웃음을 참았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영우는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힘들고 지루했던 군 생활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첫 재회 이후 네 명의 일요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종교 행사에서 만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선임들에게 아무리 시달려도 일요일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명은 예배당 뒤편 벤치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는 군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민석은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영우는 발로 땅을 툭툭 차며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야, 우리 외박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외박? 글쎄, 우리 부대는 일병 말에는 거의 안 나가던데.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상병돼도 쉽지 않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밖에서 만나?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재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도? 준호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네 명이 같은 날 외박을 맞추는 거. 재열의 말에 다른 세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그게 가능해? 영훈이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안 해보면 영원히 모르잖아.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여기서만 만나면 뭐해? 밖에서 제대로 놀아야지. 민석이 말했습니다. 일단 각자 부대 복귀해서 날짜를 맞춰서 외박 신청하자. 재열이 말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네 명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만날 때마다 각자의 부대 상황을 공유하고 외박 가능 시기를 조율하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 외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먼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 민석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흘 후 재열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훈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요일 4명은 예배당 뒤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 진짜 다 됐어? 영훈이 물었습니다. 응, 나 허가 받았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민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재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영훈이 소리쳤습니다.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 재회 이후 거의 6개월 동안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던 외박 계획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4명 모두 같은 날 외박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짜 되네. 진짜. 민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진짜 기적 아니야? 영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해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재열이 물었습니다. 부대 근처 어디 숙박업소 있지 않을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찾아보자. 일단 나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4명은 그날 오후 내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외박을 함께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렜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부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4명의 마음은 오직 3월 20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도, 근무를 설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날만 생각했습니다. 1년 가까이 군대에서 떨어져 지내다가 우연히 재회하고 6개월 동안 노력해서 마침내 함께 외박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민석은 외박 나가서 입을 사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재열은 노트에 가고 싶은 장소 목록을 적어두었고 영훈은 친구들과 할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침상에 누워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민석은 준비해둔 사복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재열은 달력에 X표를 하나씩 그어가며 날짜를 세웠고 영훈은 외박 허가서를 지갑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다가 우연히 재회하고 6개월 동안 노력해서 마침내 함께 외박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4명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만날 서 놀 수 있겠구나. 외박 당일 준호는 외박을 나가기 위해 아껴두었던 어급 전투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준비 다 됐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너는? 나도. 와, 진짜 나간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박증 챙겼지? 당연하지. 지갑에 넣어뒀어. 2사람은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상황실로 향했고 당직 사관에게 외박 신고를 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상병, 박민석 상병, 외박 잘 갔다 와라. 일요일 저녁 8시까지 복귀인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2사람은 거수 격리를 하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 문을 통과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나왔다. 진짜 나왔어.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믿기지가 않네.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준호와 민석은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형적인 부대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재열이랑 영훈이는 언제 올까? 민석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곧 오겠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혹 버스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정류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민석은 발로 땅을 툭툭 차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신재열과 김영훈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영훈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왔네. 민석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야, 진짜 나왔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진짜. 재열이 안경을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네 명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대 밖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 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일단 숙소 찾아야지. 짐 풀고 쉬면서 이야기하자. 재열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좀 내려가면 모텔 있어. 영훈이 정류장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네 명은 함께 길을 건넜습니다. 차가 지나가자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줄을 맞춰 걸어야 했고 구령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골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옆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나머지 3명이 뒤따랐습니다. 카운터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4명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잡으러 오셨어요? 네, 오늘 하루 묵을 건데요.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4명입니다. 아, 4분. 온돌방 하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룻밤에 8만 원입니다. 4명은 서로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당 2만 원.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재열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군인이시죠? 외박 나오셨구나. 방은 2층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4명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한 온돌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냉장고와 TV가 있었습니다. 야, 나쁘지 않네. 영훈이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깔끔하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명 모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 이야기는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 앉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고 민석은 창밖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벗어닫고 있었고 영훈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야, 진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실감 안 나네. 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꿈 같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헤어진 거 맞지? 거의 1년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1년. 진짜 길었다. 재열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야, 배고프지 않아? 뭐 시켜 먹을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좋지. 뭐 먹을래? 재열이 물었습니다. 치킨? 영훈이 제안했습니다. 오, 치킨 좋다. 진짜 오랜만이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근처 치킨집을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전화를 끊자 배달까지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40분이래. 그동안 이야기나 하자.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할 이야기 많지. 재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부대 생활, 힘들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선임들과의 에피소드, 훈련 중 있었던 일들. 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특공대에서의 혹독한 야간 행군 이야기를 했고, 민석은 소대장과의 웃긴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재열은 수색대 정찰 훈련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영우는 중대장의 독특한 말투를 흉내내며 모두를 웃겼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0분이 금방 지나갔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훈이 일어나 문을 열자 배달원이 치킨 2마리와 콜라를 건네주었습니다. 영훈이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왔다. 영훈이 치킨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민석이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네 명은 치킨을 나눠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대 이야기에서 점점 옛날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축구했던 일, PC방에서 밤새 게임했던 일, 함께 술 먹었던 일.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야, 기억나? 고3 때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 계주 1등 했잖아. 영훈이 말했습니다. 기억나? 너가 앵커 뛰었지.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진짜 기분 좋았는데. 재열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좋잖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나자 영훈이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TV를 켰지만 별로 볼 게 없어서 다시 껐습니다. 재열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야, 이제 뭐 할까? 영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어도 좋은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같이 있는 게.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군대에서는 맨날 뭔가 해야 하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좋네. 민석이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명은 다시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보다는 침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졌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도 어두워졌지만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네 명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 우리 저녁하면 뭐 할 거야? 영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해봤을 거 아니야. 재열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다시 가볼까 생각 중이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공부 다시 해보고 싶어. 재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취직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집안 사정도 있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전역하고 나서 생각해야지. 영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명은 각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함께 이야기하니 조금은 덜 불안했습니다. 서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가끔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명은 각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모텔에서 쉬고 있는 도중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네 명은 방 안에서 각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민석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감고 있었고 영우는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야, 슬슬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민석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 재열이 안경을 다시 쓰며 물었습니다. 점심시간대? 밤 8시 전에 부대 도착하면 되니까. 나가서 밥도 먹고 해야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12시에 일어나면 되겠네. 영훈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자자. 준호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명은 자리를 정리하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준호는 창가 쪽, 민석은 그 옆, 재열은 문 쪽, 영훈은 재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을 끄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그들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저 주인이에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요. 문 밖에서 이은희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문을 열자 이은희 사장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애들아, 미안한데. 혹시 깨웠니?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다행이다. 사실은 너희들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올라왔어. 이은희 사장이 방 안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은희 사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민석이 재빨리 불을 켰습니다. 네 명은 다시 일어나 앉았고 이은희 사장은 문 쪽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열이 물었습니다. 이은희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이 동네의 강도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강도요?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 사건 사고가 많아져서 말이야. 이은희 사장이 네 명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은 꼭 잠그고 자. 창문도. 그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1층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군인이니까 튼튼하긴 하겠지만 흉기 들고 나타나면 위험해. 절대 맞서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최선이야. 조심하겠습니다. 재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내려갈게. 혹시 모르니까 내 방은 1층 맨 끝이야. 뭐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와. 감사합니다. 이은희 사장이 방을 나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창문도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네 명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눕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밤이 갑자기 불안하고 긴장된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강도가 돌아다니나 봐. 영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조심해야겠다. 문 잠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맞아. 그냥 문 잠그고 자면 되지. 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했지만 피곤했던 탓에 네 명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네 명 모두 얕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민석도 뒤척이며 깼고 재열과 영훈도 눈을 떴습니다. 뭐야? 지금 몇 시야? 민석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11시 40분. 누가 이 시간에 문을 두드려? 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기. 지금 제가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서요. 혹시 이런 여자 못 보셨나 해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급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민석, 재열, 영훈도 하나둘 일어나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 곁으로 모였습니다. 여자요? 무슨 여자? 준호는 말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니 40대의 남자가 급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고 준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요. 연락이 안 돼서요. 이 근처 모텔들 다 찾아보는 중인데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요.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남자의 사과를 하고 돌아서며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하기 전에 물을 마시려고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창 밖을 통해 모텔 현관 앞에 2명의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명은 아까 문을 두드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천천히 걸어서 모텔 뒤편 골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야, 저 사람들. 준호가 다른 3명을 불렀습니다. 민석, 재열, 영훈도 창가로 와서 밖을 내다보았지만 이미 2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왜? 재열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숙소 창문을 계속 쳐다보길래.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연이겠지. 혹시 아까 아주머니가 말한 강도 아닐까? 재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일단 계속 문 잠그고 있자. 그리고 조심하고. 응. 4명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문 잠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민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자. 내일도 재밌게 놀려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가 되었습니다. 4명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얕은 잠에 들었고 민석은 작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감았고 영훈은 옆으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찰칵 매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드득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준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누워있는 민석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아! 준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왜? 문이 열려. 준호의 말에 민석도 순간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열과 영훈도 깨웠습니다. 긱! 문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사이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가 희미한 빛에 반짝였습니다. 다른 한 명도 손에 둔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흉기로 협박해서 돈을 뺏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4명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4명의 군인은 자세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쪽을 응시했고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열은 안경도 쓰지 않은 채 눈을 가늘게 떴고 영훈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 2명이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침대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앞서고 둔기를 든 남자가 뒤따랐습니다. 야, 일어나. 칼을 든 남자가 작게 말하며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지금이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소리치는 순간 4명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훈련된 군인의 반사신경이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칼을 든 강도에게 돌진했습니다. 민석은 둔기를 든 강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양쪽에서 협공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뭐야? 칼을 든 강도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상황에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특공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강도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칼을 든 오른손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동시에 왼쪽 어깨로 강도의 명치를 들이받았습니다. 강도가 신음하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준호는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강도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둔기를 든 강도가 소리치며 민석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민석은 재빠르게 몸을 낮춰 피했고 파이프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민석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강도의 다리를 향해 태클을 걸었습니다. 와! 강도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열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재열은 즉시 강도가 들고 있는 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경도 쓰지 않은 채 흐릿한 시야였지만 재열은 수색대에서 익힌 정확한 판단력으로 둔기를 낚아챘습니다. 나 이 새끼야. 강도가 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둥거렸습니다. 재열과 강도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영훈아. 재열이 외쳤습니다. 영훈은 즉시 강도의 뒤로 돌아가 팔을 강도의 목에 감았습니다. 초크홀드 자세였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습니다. 강도가 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재열은 그 틈에 파이프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잡았다. 재열이 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한편 준호는 여전히 칼을 든 강도와 격투 중이었습니다. 강도는 준호보다 체격이 컸고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특공대에서 수없이 반복한 훈련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틀어. 준호는 자신에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강도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강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즉시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칼은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민석아, 이쪽?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재열과 영훈이 둔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준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명이 한 명의 강도를 상대했습니다. 준호가 앞에서 강도의 팔을 잡고 있었고 민석이 뒤에서 강도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넘어뜨려. 준호가 외쳤습니다. 간다. 민석이 힘껏 강도를 뒤로 밀었습니다. 준호는 동시에 강도의 팔을 당겼습니다. 강도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즉시 강도의 등 위로 올라타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민석은 강도의 다리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준호가 강도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으윽, 나. 강도가 발버둥쳤지만 두 명의 군인이 누르고 있어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재열과 영훈이 쇠파이프 강도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영훈이 초크홀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재열이 강도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항복해. 재열이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강도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영훈은 조금 힘을 늦췄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불은 구겨져 있었고 테이블은 넘어져 있었고 물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군인은 2명의 강도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불 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민석이 한 손으로 강도의 다리를 계속 누르면서 다른 손을 뻗어 벽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찰칵! 불이 켜졌습니다.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명은 처음으로 강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강도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을 보니 아까 방문을 두드린 남자였습니다. 둔기를 들고 있던 강도는 후드티 남자와 동일하게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제기랄. 강도가 이를 갈았습니다. 재열아, 사장님 불러. 알았어. 재열은 테이블 위 전화기의 0번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강도가 들어왔어요. 지금 제압했는데. 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영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신고하신대. 좋아. 그냥 이렇게 있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4명은 2명의 강도를 계속 눌러놓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강도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체념한 듯 했습니다. 4명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괜찮아? 준호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너는? 나도. 재열아, 영훈아, 너네는? 우리도 괜찮아.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곧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경찰관 4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2명이 강도예요. 흉기 들고 들어왔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흉기는 어디 있습니까? 칼은 저 침대 밑에, 둔기는 저기 구석에 있어요. 민석이 가리켰습니다. 경찰관 1명이 장갑을 끼고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칼과 쇠파이프를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경위가 말했습니다. 4명은 천천히 강도들에게서 손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경찰관 2명이 즉시 강도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얘네 수배범이었잖아. 경위가 말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강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이놈들이 들어올 때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아세요? 경위가 4명에게 물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어요. 열쇠로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열쇠로? 경찰이 뒤에 서 있던 이은희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카운터에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은희 사장이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없어요. 마스터키가 사라졌어요. 그렇군요. 이놈들이 카운터에서 열쇠를 훔쳐서 침입한 거네요.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성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훔쳤지? 강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묵비권을 쓰시겠다? 그래, 서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 보자고. 경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이은희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4명을 살폈습니다. 네, 괜찮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4명 모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온몸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군인이신가요? 경위가 4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어디 부대입니까? 21사 특공대와 수색대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압을 이렇게 잘하셨구나. 훈련받은 티가 나네요. 경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운 대로라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놈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지역에서 5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흉기를 들고 협박했고 피해자 중 2명은 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잡아주셨어요. 경위의 말에 4명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석이 말하려는데 경위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조서 작성해야 하고 자세한 경위도 들어야 하니까요.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강도들을 끌고 방을 나갔습니다. 2 강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4명도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경찰관들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모텔 밖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사이렌은 꺼져 있었지만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타세요. 경위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4명은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와 민석이 뒷좌석에, 재열과 영훈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이은희 사장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진짜 고마워.
이은희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모텔이 점점 멀어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 경찰차는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네 명은 경찰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곧 조서받으러 부를게요. 경위가 대기실을 가리켰습니다. 네 명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벽에는 각종 안내문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부대 복귀는 어떻게 해? 민석이 갑자기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영훈이 말했습니다. 경찰한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사정 설명하면. 재열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다. 아니면 부대에 연락하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경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분씩 들어와서 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준호 씨부터 들어오세요. 준호가 일어나 경위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명은 대기실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조서 작성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끝나고 민석이 들어갔고 그 다음 재열, 마지막으로 영훈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조서 작성이 끝난 것은 오전 8시였습니다. 4명은 다시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경위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대의 위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걱정 마세요. 이미 여러분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사정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민석이 눈을 빛냈습니다. 네. 그리고 부대에서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곧 표창이 내려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창이요? 재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현상 수배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요. 아마 부대 복귀하시면 환영받으실 겁니다.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그냥 배운 대로 한 건데. 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배운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이죠. 경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골칫거리를 해결했으니까요. 경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4명은 차례로 악수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부대 차량이 곧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명은 지구대를 나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 군용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특공대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내린 후 물었습니다. 이준호 상병, 박민석 상병 맞아요? 네, 맞습니다. 타세요. 준호와 민석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재열과 영훈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야, 부대 가서 보자.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다음 일요일에. 영훈이 소리쳤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고 재열과 영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10분 후 수색대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재열과 영훈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4명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특공대 중대 본부 앞 군용 트럭이 부대 정문을 통과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준호와 민석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중대 본부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준호 상병, 박민석 상병,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중대장이 본부 건물에서 나와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중대장은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웃음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예, 중대장님. 두 사람은 재빨리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일단 들어와라. 중대장이 본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긴장한 채 중대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실에는 대대장도 와 있었습니다. 50대의 대대장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이준호 상병과 박민석 상병 복귀했습니다. 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들어오게. 대대장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경례를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네들 강도를 잡았다고?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경위를 들었네. 훌륭했어. 자네들이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대대장이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외박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건 문제가 있어. 자네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네. 준호와 민석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외박 중에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을 한 것. 이건 조심스러운 문제야. 정당방위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잉 대응이 아니었냐는 의견도 있어. 과잉 대응이라니요? 민석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자네들은 훈련받은 군인이야.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지. 그런 자네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했다. 비록 그들이 강도였다 해도 이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야. 대대장의 말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이 한 일은 올바른 일이었어. 강도들을 제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킨 거야. 경찰도 그렇게 평가했고 지역 주민들도 고마워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자네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어. 준호와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 전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여할 거야. 준비해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자네들은 군인이야. 언제 어디서든 군인답게 행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해.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아. 나가서 쉬어라. 두 사람은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생활관으로 향하는데 여러 병사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지를 치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선임병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같은 소대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야, 준호야. 민석아. 진짜 강도 잡았어? 대박이다, 진짜. 병사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은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색대 생활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열과 영우는 부대에 복귀한 후 중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신재열 1병, 김영훈 1병. 수고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수색대 중대장은 3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고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격려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자네들이 현상 수배범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고. 부대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대장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박중 사건에 휘말린 건 좋지 않아. 군인은 항상 안전을 우선시해야 해. 자네들이 다칠 수도 있었어. 죄송합니다. 재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어. 자네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만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야. 그리고 중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부 상급 부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군인이 외박 중에 폭력을 사용했다. 비록 정당방위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안 될 거야. 경찰도 자네들 편이고 증거도 명확하니까. 다만 부대 내에서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어.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무모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 중대장의 말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아무튼 잘했어. 오늘 오후에 표창 수여식이 있을 거야. 준비해라.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안에서도 병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강도 잡았다며? 멋있네. 오후 2시 특공대와 수색대는 각각 부대 연병장에 집결했습니다. 전 부대원이 모인 가운데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특공대 연병장에서는 대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의 두 용사를 표창하고자 한다. 이준호 상병, 박민석 상병 앞으로. 준호와 민석은 앞으로 나가 격려했습니다. 대대장은 표창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상병, 박민석 상병은 외박 중 현상수배 강도를 발견하고 용감하게 제압하여 검거에 기여하였음. 이는 군인의 본분을 다한 모범적 사례로 이에 표창함. 대대장이 두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산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색대 연병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재열과 영훈도 표창장을 받았고 병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표창 수여식이 끝나고 4명은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침상에 앉아 표창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뒤 일요일. 4명은 다시 예배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로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아! 영훈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왔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명은 예배당 뒤편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야, 너네 부대는 어땠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표창 받았어. 근데 반응이 좀 엇갈리더라.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모했다고 하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한 거 맞지? 영훈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강도 잡았잖아.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 다 무사하잖아. 재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군인이란 단순히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친구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어른이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야, 우리 다음 외박은 언제쯤 맞출 수 있을까? 영훈이 물었습니다. 글쎄, 한 달 후?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쉬자. 강도 같은 거 절대 안 만나고.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용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네 명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자의 부대 구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네 명은 다시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들어가. 재열이 대답했습니다. 너네도.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영훈이 외쳤습니다. 네 명은 각자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들이 출발하면서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네 명은 각자의 침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고 민석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재열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감았고 영훈은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외박이 그들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한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군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고 선임들은 엄격했고 하루하루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네 명에게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함께 극복한 경험,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1년 반 후 늦게 입대한 재열과 영훈이 저녁을 한 날 네 명은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축하한다. 민석이 축하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술 한 잔? 재열이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좋지. 네 명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군대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네 명의 친구들은 우정과 훈련 그리고 용기로 현실의 범죄자를 제압했습니다. 짧은 외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군인으로서, 친구로서의 진정한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